여야가 4차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통신비는 지급 대상을 만 16에서 34세, 65세 이상으로 하고 아동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밤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단체가 준비 중인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경찰에 원천 차단을 요청했고 국회 행안위에서도 집회에 대한 우려와 차단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의원직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의 거취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극적 타결에 성공한 4차 추경안. 여야 합의의 배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으로부터 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뉴스엠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당 원내수장인 권은희 의원과 함께 막판 진통을 거듭한 4차 추경 처리와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야권 연대 등 정기국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4차 추경안 심사를 두고 진통을 겪어왔는데 오늘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서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특별 돌봄비를 지급키로 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가 막판에 합의한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내용, 통신비 2만 원 지급인데요. 일부 연령층에 선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대상이 만 16세 이상이니까 고등학생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요. 돌봄비 지원 대상에 중학생이 추가됐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통신비 대안으로 제시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요.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 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까지 확대되는데요.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게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법인 택시 운전자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온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과 상담 치유 비용이 지원되고요. 최근 인천 라면 형제 사건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됩니다. 네, 추경안은 합의가 됐고 이제 오늘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지 추석 전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회의는 언제쯤 열릴 예정입니까? 네, 현재 예정으로는 밤 10시쯤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예결위 소위에 이어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합의안을 의결해야 하고요. 예산안 세부 항목을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4차 추경안 처리만을 위해 열리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이 오늘 저녁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남용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을 향해서 사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데 당내에서는 깨끗이 털고 가자, 반대로 여당발 물타기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의 공사수주 비리 의혹에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즉각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이 박 의원을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사보임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재직하시는
박덕흠 의원께서 직접 환노위를 방문하셔서 그 법안을 해당되는 법안의 어떤 특정 내용을 막으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 의원 의혹은 이해 충돌을 넘어 국고를 훔친 범죄 행위 수준이라며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도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서울시 국정감사 때 서울시장을 압박해 400억 원 넘게 수주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서울시장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준호 의원과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진성준 의원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진성준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진상을 조사한 뒤 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당내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당대표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확인된 팩트는 건설업을 하는 분이 국토위를 5년간 했다. 간사도 했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박 의원 거취에 대한 당내 의견은 분분합니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제명처럼 깨끗이 털고 가자는 의견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논란을 덮기 위한 여당발 물타기라는 의견으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리로 내려가면서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석 연휴와 다음 달 개천절 집회가 고비입니다.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800건을 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집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 수는 600여 명. 개천절 집회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집회 자제를 촉구했고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김창룡 경찰청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불법 집회 원천 차단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개천절 집회 차단을 위한 경찰의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2자리 숫자로 떨어진 확진자 숫자를 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다가온다고 다들 이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폴리스 라인 등을 사전에 배치해서 집결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차단 제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김 경찰청장은 서울 지역만 800건이 넘는 집회 신고가 들어왔는데 중구를 비롯한 도심권은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고 이외 지역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발적인 불법 집회에 대해선 즉각 해산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현장 검거를 비롯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발생으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등록금 환급 문제를 두고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이 커지자 국회가 관련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교육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원격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초중고 학생들과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도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도 다수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이 지속되는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수업 내용이 부실하다며 교육당국에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런 걸 좀 읽어보세요 하고 유튜브 링크 주면 그게 그냥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원격 수업 준비를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너무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도 답답하고. 이 밖에 교육위는 만연한 초중고 학교체육 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둔 상황.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으로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각 대학별로 등록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경제 3법은 그동안 보수 정당에선 반대 기류가 강했죠. 그런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기류 변화 가능성이 나오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둘러 국회를 찾았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이른바 경제 3법. 민주당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강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이견이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에다 제1야당 대표까지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자 당장 재개가 다급해졌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경제 3법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개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지금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비공개로 박 회장을 만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안이 경제에 손실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개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이후 경제 3법에 대한 논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당론을 도출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은 당내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늘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두고 야당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진보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지만 업무 수행은 별개라고 해명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진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의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 기고한 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을 응원하는 SNS 글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면서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네요. 만세 만세.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 이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 그 후보자 지지를 아주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진보적 정치관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협의체 구조인 중앙선관위 특징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시절
그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치 운동이나 시민사회 운동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대학 교수로서의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며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받는 직업입니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으로서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를 부정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가족들이 많은 그 분노나 또 슬픔을 겪었을 텐데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희 발언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원회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앞서 청문회를 진행한 조병현 후보자와 조성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조성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 지금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랄까요? 좀 이견이 노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야당 측에서는 이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 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 뜻을 밝혔고 이 당내 많은 인사들이 여기 대해서 반대 뜻을 또 밝혔죠. 김 비대위원장 여기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갖고 있다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걸 좀 표출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보통 비대위 회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공개 발언을 하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순으로 넘어가는데요. 어제는 이 방금 보셨듯이 김 비대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생략했고요. 회의가 비공개 전환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네요, 보니까 상당히 중간에 중단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진이 나가고 또 회의장 문을 잠그고 나서야 이 공정경제법을 왜 해야 되는지 15분에 걸쳐서 일장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정강 정책의 경제 민주화를 적시한 만큼 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좀 감정적인 발언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일 때 이 경제 민주화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친박 핵심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한구 전 의원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런 발언인데요. 그 두 사람 다 이른바 약간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김 비대위원은 이 시장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이 박근혜가 친박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이 경제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는 맥락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이 반발 없이 또 오해 없이 잘 받아들였을지 여부는 좀 물음표입니다. 일부에서 이 김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이 영남 중진들에게 쌓였던 불만을 이번 기회에 좀 여과 없이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 로고와 색상 변경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의견을 최종 조율했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좀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3번이나 발표 날짜가 연기가 된 건데요. 그 이면은 이 당색을 놓고 의원들 간에 좀 이견이 좀 컸다고 합니다. 기존 해피핑크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 김 비대위원장은 빨강, 파랑, 노랑을 함께 쓰는 3색 사용에 좀 긍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논의 과정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굳이 당 색상 변경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걸로 이제 전해집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고 하고요. 지금 당색을 두고 여러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김종인 비대위의 이런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좀 돌려서 표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색깔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마무리는 아직 안 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리더십이 좀 강한 스타일이다가요. 정책의 지금 방향 그런 쪽도 그동안의 통합당일 때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 방향과 좀 달라서 그런가요? 이것 말고도 그동안에 조금씩 이제 뭔가 견해차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16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그 시절부터 좀 돌이켜 보면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리더십 스타일 혹은 이 정착 성향 스타일은 좀 세 가지 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이 중도층을 흡수해야지 이긴다는 그런 태도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속도감 있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권을 요구한다는 점. 정권 요구.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반대는 이 무릅쓰고 간다는 점입니다. 이거 하나씩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이 중도층을 흡수하고 당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관찰되던 모습입니다. 당시 한미 FTA를 추진한 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했고요. 북한의 자체 괴멸 가능성을 언급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낡은 운동권 문화와 친노 패권주의는 청산해야 된다는 공언도 좀 여러 차례 하기도 했죠.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좌클릭을 한다고 좀 말이 많습니다만 그때는 이 행동들이 우클릭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권을 요구한다는 점인데요. 아시다시피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에도 대권 후보를 만날 때까지 정권을 줄 걸 요구하기도 했고요. 과거 민주당 비대위원장 땐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정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권에 집착하는 김 비대위원장의 속내는 이를 통해서 각 정치 형국마다 최대한 당의 적확한 입장을 정해 나간다, 선점해 나간다는 그런 목표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조혜진 의원은 의총에서 협의가 없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부에게는 가장 큰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김종인은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간다는 건데요. 이 점은 사실 어제 비대위가 끝난 직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관련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 자체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든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당 분위기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야당 상황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당장 현안이죠. 공정경제 3법 처리나 박덕흠 의원 처리 문제도 갈등 요인이 큰 사안이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일단은 박덕흠 의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슈 분석 안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의 부하들을 고사총으로 난사해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장성택을 처형한 방식은 모른다면서도 장성택 부하들에 대해선 이같이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원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더라도 국정원의 유관 인력을 강제로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질 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과 공정, 정의를 구현하는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문제도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언론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추천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한노위에 각각 회부됐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과 기업주,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직접 청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0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네, 어제였죠. 청와대에서 제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동시에 입장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온 가운데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오늘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원래 대통령 참석하시는 행사에는 의전 서열이 높은 분이 이제 문 앞에까지 나가서 네. 영접을 해서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네. 추미애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윤호중 의원은 어제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동시에 입장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 참석 행사의 통상적인 의전 절차일 뿐이라는 겁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제 회의장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진영 행안부 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도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동시 입장으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 의원은 항상 그렇게 보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본다면서 만약에 거기에 부총리급 누구라도 있었으면 추 장관이 아닌 부총리가 가서 모시고 왔을 것이라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의 설명은 어제 행사 직후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과도 일치합니다. 청와대 측은 참석자 중 의전 서열에 따라 추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영접한 뒤 함께 입장한 것일 뿐이라며 힘 실어주기라는 분석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추 장관이 대통령을 영접해 행사장에 입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초 정도로 갑니다. 그나마도 독대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동시 입장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건 권력기관 개혁의 완결을 강조한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서서히 안정화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집회 여부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회 개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보수 강경파와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개천절 집회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열려고 하는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보수 세력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장하면서 최근 경찰이 차량 시위도 10대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차 타고 시위한다는데 9대 이상은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나 라며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타령이 부정선거 시위를 막기 위한 억지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차량 시위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에 해당된다며 현재 서울시가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시위도 9대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 측은 여러 곳에 집회 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과연 얼마나 많은 동의와 참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진통 끝에 4차 추경 처리 합의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밤에 얘기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 처리가 될 텐데요.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협상,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 그리고 또 다른 쟁점 몇 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네, 이번 4차 추경 22일로 이렇게 합의했지만은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혹시 날짜 못 지킬까 아니면은 여당 일방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잘 합의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희 요구를 대표 수용해 준 데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잘 됐네요. 네, 그 4차 추경과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합의에 이르는 점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게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4차 추경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야당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하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처리한 내용을 통해서 국민에게 좀 더 실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데 여야가 좀 같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지금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을 한정해가지고 선별 지원키로 했는데 좀 이게 소득 자산 기준도 아니고 연령별로 나눈 게 좀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애초 입장을 좀 무리하게 살리려고 조금 옹색하게 집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 통신비가 왜 처음에 이 추경에 포함됐는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4차 추경을 편성할 때 7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맞춤형 이제 추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경제 활동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비대면의 경제 활동에 가장 크게 쓰이는 도구가 바로 이 통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비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고려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독감 백신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타협점을 좀 찾지 않겠습니까? 백신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른 곳에 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했던 통신비를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기준을 이제 연령으로 봤을 때 왜 연령을 그렇게 나눴느냐 여러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정책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이번에 그 연령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35세에서 64세는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만 16세에서 34세 또 만 65세 이상은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은 애초에 발표대로 추석 전에 지급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여야가 22일 날은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하고 이번에 이제 임하게 된 건데 그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석 전에는 이 4차 추경이 통과돼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시기와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추석 전에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 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민주당 윤리감찰단 1호 조사 대상이었던 김홍걸 의원 제명 이후에 지금 같이 조사 대상 올랐던 이상직 의원 언론들의 파장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여기다가 오늘 보니까 이 의원 측근으로 불렸던 선거 캠프 관계자 중에 2명이 지금 이제 구속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데 당에서의 지금 징계 수위라든가 결정 판단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윤리감찰단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징계 수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좀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민상에서는 이제 김홍걸 의원이라든가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윤리적인 문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직분에 걸맞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데에서는 기준을 갖고 좀 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실제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야가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합의 처리를 계기로 해서 정세균 총리가 야당 원내대표단과 원래 회동하기로 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오늘 원래 취소가 됐죠? 네네네네. 예, 뭐 여야 간의 다른 모임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뭐 여야 관련해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추경안 처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남아 있다고 하면은 이제 공수처 처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된 어떤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신속한 검토와 합의를 약속했던 4차 추경안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면서 오늘 저녁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4차 추경과 또 정치권 현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죠. 권은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4차 추경 심사 지금 이제 제가 여당 원내대변인 얘기 들었었는데요.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도 민주당한테 고맙다 했었는데 네.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네.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께 국회에서 합의된 의사결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정말 환영의 입장을 표합니다. 그리고 국회 합의가 왜 중요한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국민 통신비 무료 2만 원 지급이라는 그런 지금 코로나19에 아주 중차대한 그 민생의 위기 상황에서 이와는 동떨어진 그저 작은 정성과 위로를 하려는 차원의 이러한 수준의 추경 안에서 좀 더 국민의 민생을 살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나마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서 국회에서의 합의 과정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느끼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컸지만 그나마 좀 보완된 상태로 합의를 통해서 결론 났다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군요. 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이번 4차 추경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가 관건일 텐데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 종시 때까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을 했고요. 또 정부와 여야 합동 민생실태 현장조사단 구성도 제고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좀 더 필요한 곳에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취지이고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그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가 임대료와 그리고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 부분들을 조정해 가면서 그 고용의 문제도 다시 또 낳는 그러한 문제가 2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큰 문제인 임대료와 관련해서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좀 더 장기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주장입니다.
예. 그동안에 되게 보면 우리 국회를 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인 공방 또 정쟁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인지 야당들에서 상당히 정책적인 보완 제안들을 하는 것이 좀 최근에 눈에 띄어서 좀 네.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 내부에서 지금 정기국회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인데 시작부터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얘기입니다. 특히 보면은 안철수 대표 상당히 강하고 분명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던데 해임을 촉구했던가요? 네, 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뭐 사실이 뭐 별거 없다. 야당에서 과장된 또 오해에 따른 의혹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사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미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국방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미 이 평가를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지금에 대응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내렸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특히 이 아들을 가진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다 실제 경험하면서 쌓이게 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추어서 이 대응 태도, 추미애 장관의 대응 태도, 국방부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국민의 당이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하게 된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의 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될 그러한 그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래서 중립성을 흔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또 어제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추미애 정국 속에서 대통령이 추장관을 불러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힘싣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힘싣기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검찰개혁을 특정 장관에게 특정 인물에게 힘을 실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끊임없이 소통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해야 되고 그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란히 걷는다?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그 방식이 너무 부적절하고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추미애 장관이 적극 추진하고 실행해야 되는 검찰 개혁 어떤 내용이라는 방향이 어떤 겁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성은 인사의 독립과 예산의 독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인사권의 전횡을 행사함으로써 독립성을 훼손하고 독립성이 훼손돼서 결국 경찰 업무의 중립성까지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미리 프레임을 씌웠던 그 검언유착 사건, 그 사안의 실체를 검찰이 중립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서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이고 그 결과 검언유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보다 엄한 책임을 물으면 될 텐데 사안의 실체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검언유착이라고 미리 프레임을 지어놓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그 프레임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의 내용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지휘권이 성립이 안 되는 지휘권을 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예, 이런 그 검찰의 그동안은 그랬는데요. 예. 그럼 현 단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추미애 장관은 지금 현재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그 부적절하고 사퇴함이 마땅한데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 힘을 실어주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한 목소리를 여당과 목소리를 맞춰서 내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근데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가 돼서 국민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 공수처를 무조건 출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관련해서는 이제 권은희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현재의 이제 공수처법과 좀 다른 이른바 권은희안도 제출하고 이제 네.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 압박용이기도 했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 다시 또 내고 했는데,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 추천하겠다 해서 그건 좀 무력화된 느낌이 드는데, 현재 이렇게 공방,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공수처 추진을 둘러싼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수처 출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고민들이 전혀 없이 진행이 되었고,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이 야당의 추천권이다, 야당의 거부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그마저도 없애버리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면서까지 공수처를 출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더불어민주당이 부패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사기구로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검찰에 대해서 내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로서 활동하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원래 검찰의 개혁의 중요한 방향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공수처의 지금 현재의 방향은 정부가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전혀 확보할 의지도 생각도 없고 오히려 종속화시키려는 의도의 공수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또 이제 공수처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의원들 본인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덕성 자질 논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큰 정당들에서만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금 전에 뭐 들으셨겠지만 김홍걸 의원에다가 이상직 의원 뭐 얘기가 되고 있고, 이상직 의원도 분위기로 봐서는 조만간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쪽에서도 지금 이해충돌 많이 확산되고 있는 박덕흠 의원, 또 다른 두 사람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의원들 지금 이제 윤리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2014년에 논의를 하다가 보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강하게 주장했던 정치인이 바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의 수준이 권력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이 부분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규정화하기에 불명확하다. 당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규정하면 대통령의 아들은 취업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반대를 했는데, 이해충돌 행위라는 것 자체는 충돌되는 상황을 당시에 김기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시에 김기식 의원이 지금의 박덕흠 이번에 의원의 그러면 박덕흠 의원이 인용한 게 그걸 인용한 거군요. 변명과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다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뭐 박덕흠 의원이지만 그 이전에 손혜원 의원 때도 논란이 됐었고, 김기식 본인의
그 취임 당시에도 후보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부인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20대 국회 때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개정안을 내고 이해 충돌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될 법안이 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규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규정을 하고 나서 이 이해충돌에 위반했을 경우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장 전형적인 부패 행위가 이해충돌 행위입니다. 이것을 공수처에서 다루게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도대체 부패 수사 기관으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 무조건 그냥 바로 출범시키겠다라는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는 전혀 부패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박덕흠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당에서는 제명을 시키든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윤리특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든지 분명하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름도 비슷한데요. 연대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선긋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내부 분위기나 의견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실용과 관련돼서 실용을 수용하고, 그리고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의 민생의 삶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과는 손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국민의당의 입장이고요. 그런 국민의당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아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함께 정책 공조나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관련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안철수 대표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정세 상황을 같이 봐야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권력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상당하게 심각한 행위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크나큰 위협적인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야권이 적절하게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야권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권이 견제하기에 아직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본인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의 집중으로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민은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물려서의 생각을 하겠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민의당 운영 방향이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정책 과제를 국민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특히 다룰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창구를 개설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무위에서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갑질,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제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의 공정위의 묵살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녁에 이제 본회의 참석하셔야겠네요. 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신 권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내일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